너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니네 할머니가 가르쳐줬냐? 몇 층에서 떨어져 죽을까요? 디오리도 그렇게 생각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무서운 얘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시험 공부하다 겪은 일. 5년 전 대학교 기숙사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내던 기숙사는 복도식 기숙사로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위아래로 붙어있는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구조로 2층 침대 2개와 작은 책상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창 시험 기간이라 저는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함께 방을 쓰던 동기와 선배들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던 시간 공부에 열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끙끙 앓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와서 이거 무슨 소린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같은 침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두필아, 살려줘. 나 좀 도와줘. 평소에도 악몽이나 가위에 자주 눌려서 가끔씩 깨워줬기 때문에 또 가위에 눌렸구나 싶어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있는 긴 머리의 여자가 바닥에 상체만 붙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선배를 향해 미친 듯이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대며 다가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잠을 자던 다른 선배와 동기, 그리고 가위에 눌려있던 선배까지 모두 깨어나게 됐고, 다들 같은 것을 본 듯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기숙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헐떡거리다 우리가 본 것이 도대체 뭐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숙사 계단 쪽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려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바로 아래층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아리 후배였습니다. 저는 동아리 후배에게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 후배도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가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천장 쪽을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천장에 피에 범벅이 된 하반신이 다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버둥버둥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희 방과 밑층 사람들은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PC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똑같은 귀신을 기숙사에 살던 위층 사람들과 아래층 사람들이 모두 봤다는 거죠. 와, 이거를 상상하면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전. 지난주 일요일 아침 공식적으로는 쉬는 날이었지만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나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나니 어느덧 해가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꿀같은 휴일을 혼자 출근해서 일을 한 것이 억울해서 얼른 집에 가 치킨에 맥주라도 먹을 생각으로 서둘러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을 누르고 멍을 때리고 있던 찰나 6층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 하고 멈추더니 엘리베이터의 조명도 모두 꺼지며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창문도 나 있지 않고 비상등도 켜지지 않은 상태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엘리베이터의 불은 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핸드폰의 불빛으로 비상벨을 찾아 몇 번이고 눌렀지만 완전 정전이라 그런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짜증과 두려움에 혼잣말로 욕을 하며 뒤로 돌아섰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아닌 누군가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의 반대편 구석, 그 구석에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린 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분명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무도 없었고 내려가는 사이에 누군가 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등을 돌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네킹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은 저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저는 슬금슬금 반대편 구석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발 저 여자가 뒤돌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불이 다시 들어오기만을 속으로 빌고 또 빌며 식은땀만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치 마네킹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던 그 여자가 갑자기 등을 돌린 채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입술을 탁 깨물며 죽은 힘을 다해 속으로 삼켰고,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손을 스르륵 들어 뭔가 고민하는 듯 손가락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라면 돌아가지 않을 각도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응시했는데 그 모습은 결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한쪽은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고 양쪽 안구가 모두 없는 피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턱을 기괴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몇 층에서 떨어져 죽을까요? 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고 그 순간 번쩍하면서 조명이 켜지고 그 여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원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버튼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전체 정전이어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별탈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 이후 그 라인의 엘리베이터는 항상 피해서 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회사 동기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동기는 몇 년 전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발각이 되어서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종종 회사에서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혹시 그 여자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요즘은 운동 겸 계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게 저는 정말 무서워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예요. 이 폐쇄된 이 공간이 전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완전 정전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인기척을 느꼈던 거죠. 귀신이니까 인기척이 아니라 귀기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밀폐된 공간에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느꼈다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수도 없잖아. 당분간 계단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창문.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를 가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3층 빌라로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어요.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죠. 근데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것인지 한 번에 열리지가 않았고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겨우겨우 열렸습니다. 게다가 다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이제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을 항상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겨울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항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곤 했는데 꼭 자다가 깨면 이상하게도 가위에 눌렸어요.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눈동자를 돌려 쳐다본 창문은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그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도 감기지 않아서 그대로 그 상황을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창문을 미친 듯이 흔들었고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을 한 채 저를 쳐다보며 입을 찢어져라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기절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것을 계속 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제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그 여자는 검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제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을 반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눈을 감고 손끝에 힘을 주니 가위는 풀리게 되었고 주위를 살피니 제 방에는 저 혼자였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이었고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꿈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에 혼자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아 안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가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침대 옆을 봤는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가 누웠다 간 것처럼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잘 열리지도 않는 그 창문도 열려 있었고요.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지금 읽으면서 상상을 했는데 조금 지린 것 같아요. 와, 창문 아시죠? 저도 이런 창문을 갖고 있어봐가지고 알아요. 한 방에 왜 확 안 열리고 뜩따닥딱딱 해서 열리는 그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을 열려고 귀신이 손을 넣어가지고 막 여기서도 보이는데 귀신이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번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웃는 귀신이 그리고 춤추는 귀신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커다란 가방. 미나코는 그 기묘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소프트볼 부의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이미 도시는 완전히 어둠에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같이 가로등의 바로 아래에 웬 할머니가 서 계셨다.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의 가죽인 듯한 가방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난간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있는 부근은 정확히 용수로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할머니는 그 가방을 용수로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묘하다는 것은 그 가방의 크기였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기에는 그 가방의 크기가 너무 컸던 것이었다. 무릎을 구부리면 그 할머니 한 사람 정도는 쑥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다. 그리고 매우 무거울 것 같았다. 마치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무게? 오한가도 같은 예감이 든 미나코는 도망갈까 싶었지만 이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 버렸다. 할머니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미나코 쪽으로 몸을 돌려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저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미나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며 할머니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본다.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분에게 부탁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 좀 도와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한다.
아, 물론이죠. 도와드릴게요. 이거예요? 예, 이 가방을 강에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강해요? 예,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 이것은 손자가 쓰던 물건인데 이젠 필요 없어져 버려서요. 아, 손자요. 예,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미나코를 향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나코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그 큰 가방을 들어보았다. 역시 외견대로 무거웠다. 그리고 묘하게 부드러웠다. 그 감촉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게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미나코는 부활동으로 단련된 근육으로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들려고 하면 가볍게 들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기분 나쁨이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천천히 일부러 거칠게 숨을 내쉬며 미나코는 가방을 난간 위까지 올렸다. 흘끗 뒤를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할머니가 계속 미나코를 향해 합장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빌고 있는 것 같았다. 미나코는 가방 지퍼에 손을 대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짝 열어보았다. 모포였다. 무엇인가를 모포에 싸두고 있었다. 미나코는 살짝 모포 밑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무엇인가 단단하고 찬 것이 손에 만져진다.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가 들여다보며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비명을 겨우 죽인다. 저 그게 그 손자의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그저 몸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미나코는 인사를 하고 나서 모포를 살짝 넘겨보았다. 확실히 안에는 덤벨이나 철로 된 아령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 손자분은 돌아가신 건가요? 네, 어쩌다 보니 지난달에 병으로. 실례지만 손자분의 양치는 그 아이들은 벌써 3년도 전에 교통사고로 두 사람 모두. 그래요? 이제 나 혼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네. 미나코는 가방의 지퍼를 닫고 가방을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난간으로부터 밀어내기 시작했다. 바로 뒤에서는 할머니가 합장을 한 채 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 가방이 난간으로부터 떨어져 용수로에 떨어져 간다. 큰 소리가 나고 용수로로부터 커다란 불보라가 올랐다. 그럼 이걸로 된 거죠? 미나코가 돌아봤지만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져 버렸다. 아니, 위다. 할머니의 몸이 허공에 떠 있었다. 자세히 보면 합장한 채 부들부들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지면에서 떨어진 발은 전력 질주하듯 앞으로 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튀어나올 것 같은 눈 아래서는 피눈물이 흘러나오고 코피와 하나가 되어 옷을 빨갛게 물들여간다. 그 목에는 검은 철사줄이 메어져 있어 가로등 위를 지나 용수로로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추고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미나코는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귀신 이야기는 아니라 할머니가 가방을 갖고 왔잖아요. 난 처음에 이거 그 시체가 들어있는 가방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손자의 시체 혹은 며느리나 아들의 시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운동기구를 가득 채워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가방을 왜 용수로에다 빠뜨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목이랑 그 무거운 가방이랑 검은 철사줄로 연결을 하고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자기 목에다 감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손자도 병으로 가고 자기 아들 며느리가 다 교통사고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귀신이 안 나왔지만
정말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손. 작년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과외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겪으셨을 때 선생님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가족들과 함께 시골의 고모댁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근처의 강가에서 노셨고 그 탓에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자마자 바로 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했죠. 고모댁의 화장실은 여느 시골집과 마찬가지로 집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밖은 무척 어두운 데다 빛이라곤 옆에 작은 전등뿐이었던 터라 선생님은 살짝 무서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침 밖에는 고모가 기르시던 개 한 마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이거 위안되죠. 개는 선생님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고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고 잠시 개와 놀아주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고 하자마자 누군가가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오고 나서 5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황한 선생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덜덜 떨면서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밖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갔나? 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고 이어서 손 같은 것이 문틈으로 쓱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손처럼 매우 거친 느낌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얼음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쯤 지나자 손은 들어왔던 것 마냥 쓱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손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손이 사라진 지 3초도 걸리지 않았는데도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금방 전까지 미친 듯이 짖어대던 개 역시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선생님은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고모부와 아버지에게 새벽에 화장실을 가셨냐고 여쭤봤지만 두 분 모두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문득 생각이 났다며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집 근처에서 누가 살해당한 사건이 났는데 그 죽은 사람 손을 아직도 못 찾았대. 귀신이, 온전한 귀신이 이렇게 손을 는 게 아니라 손만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어우, 소름 돋아. 일단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것부터 너무 무서워. 그나마 다행인 건 귀신이 강아지한테 해를 안 끼치고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진짜 읽으면서 강아지를 어떻게 죽이지 않을까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그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디오리도 그렇게 생각해? 무서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 가겠습니다. 제목 고시원.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을 지내다 못 견뎌서 나왔죠. 그때 당시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 저희 대학교 앞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층의 가장 끝방으로 유난히 차가워 보였던 그 방은 고시원치고는 넓은 방인데 저렴한 가격에 부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 지내는 혼자만의 밤이었어요.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술김에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분가량 후 누가 또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장난하나 싶어 얼른 나갔는데 또 아무도 없었어요. 화가 난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은 장난칠 사람이 없다며 그거 잘못 들은 거라고 넘기더라고요.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밤,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칠 때 반응해주면 더 재밌어서 장난치고 싶어질 거라 생각한 저는 일부러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5분마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똑똑 하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가 이거 CCTV 좀 확인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러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같은 과인 친구에게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귀신인 것 같다고. 그 친구는 귀신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장난치지 말라고 넘겼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친구는 계속 거부를 했지만 애절한 저의 요청에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2명이 누우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잠에 들려 하는 찰나 똑똑 제가 나가보려고 하니 친구가 저를 잡더니 문을 향해 말하더라고요. 너 귀신이야? 귀신이면 문 한 번 두드리고 사람이면 2번 두드려봐. 똑.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나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표정이었지만 다음 질문을 이어가더군요. 여자야? 여자면 1번, 남자면 2번 두드려. 이번엔 노크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친구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친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노크 안 해? 너 몇 명이야? 1명이면 1번, 2명이면 2번 두드려봐.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저는 그 이후 그곳에서 짐을 싸서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은 가끔 제 꿈에도 악몽으로 나오곤 합니다. 야, 이거 그러면 그 고시원 밖에 있던 존재들은 1명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었나 봐요. 진짜 이 여기가 그 죽은 자들의 통로였을 수도 있긴 하겠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야간 셀프 주유소 알바 중 겪은 일. 작년 겨울방학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었던 소름 끼쳤던 일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던 주유소는 편의점과 셀프 주유소를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새벽이 되면 폭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손님의 대부분은 스포츠카를 타고 오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벽 아르바이트다 보니 손님이 별로 없어 구석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대학 과제를 하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시작한 지 1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창문 밖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스포츠카를 몰고 온 한 남자가 주유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파란색 스포츠카를 몰고 주유를 하고 있던 남자는 어깨가 결린지 어깨를 두드리며 셀프 주유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타고 쌩하여 시야에서 멀어졌고 저는 다시 핸드폰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1시간쯤 후 알바를 하면서 자주 본 하얀색 스포츠카에서 양아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유를 하고 있는 걸 다시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주유구 앞에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목을 스트레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스포츠카를 끌고 오는 사람들만 주유구 앞에 서면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 어깨를 두드리거나 고개를 저으며 어깨를 풀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새벽,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자주 주유를 하러 오는 하얀색 스포츠카가 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다시 유튜브를 보려다가 우연히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주유소 쪽 CCTV를 보게 되었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화면에는 하얀색 스포츠카에서 내려 주유를 하려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어깨 위에 거뭇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거뭇한 형체는 더욱 선명하게 화면에 잡혔고 그 형체의 정체는 마구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차에서 내린 남자의 어깨에 앉아 기괴한 표정으로 침인지 피인지 알 수 없는 액체를 뚝뚝 흘리며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려보고 있던 여자는 남자가 주유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미친 듯이 어깨 위에서 발광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남자는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소름 돋아. 저는 너무 무서운 광경에 그대로 고개를 돌려 CCTV를 무릎 담요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어 무서움에 덜덜 떨고 있는데 띠링 하며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출입구 쪽으로 바라보니 주유를 마친 그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생수와 주전부리 몇 가지를 담고 있었는데 저는 두려운 마음에 차마 편의점 쪽 CCTV를 볼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산을 위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마치고 카드를 돌려주는 순간 남자는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아직도 그 남자의 어깨에 매달려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기절하고 싶을 정도로 무서워져 사시나무 떨리듯 손으로 카드를 건네자 그 남자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가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나간 후 도저히 매장에 어떤 CCTV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전부 덮어버린 후 카운터 구석에 앉아 덜덜덜 떨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교대 시간이 돼서 교대를 마친 후 알바를 하기로 한 기간이 며칠 남아 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주유소 방향으로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레전드네. 그 주유소 오는 그 루트에 이런 폭주 뛰는 사람들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있나 봐요. 스포츠카가 지나가면 그걸 타고 같이 따라오나 봐. 그리고 주유를 하려고 하는 남자 어깨 위에서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무거워져가지고 이상하네. 목을 풀고 어깨를 툭툭 친다는 거죠. 아 미쳤다. 나 가뜩이나 저 밤에 혼자 운전하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나 그래서 막 룸미러로 계속 뒤에 확인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런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엘리베이터? 뭐 아니면 혼자 운전하는 그 차 안? 아니면 혼자 사는 고시원, 뭐 자취방 등등.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악어. 우리는 그들을 악어라고 부릅니다. 물속에서 익사한 사람의 시체를 찾는 사람들. 그 악어에겐 세 가지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가 지면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 것. 둘째, 비가 오는 날은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 것. 세 번째, 물속에서 꼿꼿이 서 있는 시체를 봤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 것.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날이 굳어가지고 돈은 조금 더 받아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형님, 오늘 날씨가 이런데 물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렇게까지 궂은 날씨 아니니까 들어가서 상황을 한번 보자고. 돈도 꽤 많이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시체를 찾는 악어들은 의뢰인에게 대략적인 시체의 위치를 전달받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략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물속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시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전달받은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시체를 먼저 찾았던 후배 악어가 선배 악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난 뒤 둘이서 시체를 확인하는 순간 선배 악어는 다급히 위로 손짓하며 물 밖으로 나오라는 신호를 던집니다. 아니 형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바로 인양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일 접자. 의뢰인한테 내가 말할게. 아니 시체도 찾았고 돈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시체가 서 있었잖아. 네? 물속에서 익사한 익사체는 절대로 그렇게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로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체가 꼿꼿이 서 있다면 그건 그곳이 소용돌이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욕조에서 목욕을 한 뒤 물을 버릴 때 바닥에 있는 배출구 뚜껑을 열면 물이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그때 제가 확실하게 접수된 일을 취소하고 그 녀석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야 했는데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의뢰인 측 부모가 기존보다 꽤나 큰 금액을 부르는 바람에 잠시 흔들려서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평소 받던 금액보다 5배 정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의 의뢰는 끝내 못하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고 난 뒤 후배 녀석과 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 그러니까 후배 악어, 그 녀석은 평소보다 5배나 되는 큰 금액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 저 몰래 의뢰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 밤에 말이죠. 다음날 시신이 떠올랐다는 연락을 받았고 시체가 떠올랐다는 말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급히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확인 결과 의뢰를 받았던 시신이 맞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시신을 전달할 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저 실은 어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같이 일을 하시던 분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 딸을 찾아주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인사를 드리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질 않네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다시 장비를 챙겨 전날 시신이 있던 곳으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어제와는 다른 시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후배였죠. 그치만 저는 그 시체를, 아니 후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욕조의 배출구 뚜껑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후배는 원래 꽂혀있던 시체 대신 배출구 뚜껑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시신을 건져내려고 하면 그때는 제가 그게 되고 후배의 시체는 떠오르겠죠.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물속에 있는 시체를 본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제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물속에서 시체는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수살귀라고 물귀신들이 귀신들 중에는 정말 세고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리고 물속에서 시체를 봐서도 안 되지만 혹시나 보게 되면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제 거기가 소용돌이가 밑에 치고 있기 때문에 볼 때는 그냥 평온하지만 사실상 밑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 후배는 안타깝게 그 5배 금액을 거절 못하고 혼자 들어갔다가 이제 변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집 장롱. 아는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의 방에는 자그마한 장롱이 하나 있었답니다. 옷하고 이불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2칸짜리 장롱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더랍니다. 그렇게 잠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려 장롱 쪽을 봤는데 장롱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닫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졸렸던 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 비슷한 시간에 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장롱을 봤는데 어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열려있는 장롱문 안에서 새까만 머리카락이 조금 나와 있었답니다. 마치 장롱문을 열고 나온 것 같은 모양새로. 그래서 엄청나게 놀란 동생은 엄마! 엄마! 하며 안방에서 자고 있을 엄마를 불렀고 어느새 엄마가 오셔서 아유, 다 꿈이야. 그냥 자. 하시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셔서 다시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같은 시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잠에서 깨어났고 고개를 돌리기 싫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장롱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장롱은 전날보다 더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눈 한쪽이 보일 정도로 어떤 여자가 장롱문을 열고 이쪽을 보고 있었답니다. 또 엄마를 불렀고 역시나 어머님이 오셔서 재워줬기 때문에 다시 자게 됐고요. 설마 또 그럴까 싶어서 그 다음날 다시 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왜 자는 거야 대체? 아무튼 여전히 같은 시각, 여전히 같은 장롱, 그리고 확연하게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가 언제나 이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던 그 여자가 그날은 장롱문을 열고 그 동생이 자고 있는 쪽으로 굉장히 느리게 반쯤 기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엄마를 부르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 동생은 덜덜 떨면서 하고 있었고 그 동생한테까지 기어온 여자가 굉장히 익숙한 느낌으로 그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늘은 나 안 불러?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 동생을 쓰다듬어 준 건 엄마가 아니라 그 여자였던 거죠. 그렇게 기절하고 다음날 엄마에게 물어봤을 땐 새벽에 깬 적이 없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장롱은 다음날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미쳤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그 장롱 속에 있던 귀신이 와가지고 얼굴을 쓰다듬고 다시 재운 거였네. 이거 주워가면 또 이제 이 괴담이 새로운 글이 또 올라오는 거죠. 제가 장롱을 주워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혹시 주워갈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불살라 버리던가 부셔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부산 지하철 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부산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아는 형에게 들은 실화입니다. 부산에는 지하철이 1호선에서 3호선까지 있는데 그중 2호선에 있는 시립미술관이라는 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제가 아는 형은 그곳에서 공익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표 안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는 지하철의 잡일을 하는 공익이었죠. 그런 일을 했었어요. 하루는 평소 일과랑 똑같게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부산 사는 사람들 지하철 보시면 알 거예요. 지하철 끝쪽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제일 첫 머리 쪽 부분이요. 거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자와 아이가 손을 잡고 그대로 서 있더랍니다. 반대편 지하철역만 바라보면서요. 그때 형 생각은 아니 굳이 서 있지 말고 그 뒤에 가서
앉아 기다려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열차가 오면 바로 타고 가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보고 올라갔더랍니다. 교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막차가 올 시간에 한 번 더 역에 내려왔대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부산 지하철 시립미술관역은 2호선의 끝쯤에 있어가지고 밤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막차 타는 사람들 그 마지막으로 점검하려고 역을 걷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여자와 아이가 그 위치 그대로 같은 자세로 서 있더래요. 5시간이나 지난 그때까지 아무런 표정과 자세 변화도 없이 뭔가 오싹해져서 그 여자와 아이 앞에 한 8m 정도 거리를 두고 서서 위에 역무실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 형 이름이 두필인데요. 형님, 저 두필인데요. 지금 역에 카메라 보고 있어요? 카메라? 잠깐만. 봤어. 왜? 형님, 지금 저 보이죠? 저 있는 쪽 카메라. 너 보이네. 너 왜 거기 혼자 서 있어? 빨리 올라와. 형님, 혹시 맨 끝에 카메라에 어떤 여자랑 꼬맹이 한 명 안 보여요? 여자랑 꼬맹이? 안 보이는데? 지금 그쪽에 너밖에 없어. 야, 빨리 올라와. 하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 형이 혹시나 전화기에 대고 제 앞에 귀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 귀신이 고개를 돌려 확 쫓아올 것 같아 무서워서 말 못하고 태연하게 그냥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형체들은 거기 그대로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그 찰나에 뒤쪽의 계단에서 술 취한 취객이 막차를 타러 내려왔대요. 그 순간 너무 사람이 반가운 나머지 손님을 막차에 태워 보내야 하는데 막차가 끊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데리고 올라갔대요. 그 순간 막차가 와서 문이 열리고 그 여자와 아이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이 열차 안으로 쓱 하고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몸은 들어간 그대로 앞을 향해 있었고 고개만 거꾸로 뒤집혀서 밖을 보고 씩 웃고 가더랍니다. 제가 들었던 실화인데요. 안 믿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 형이 거짓말도 안 하고 귀신을 잘 보는 형인데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소름 끼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검색해보니 원래는 시립미술관역이었는데 2016년 10월에 백스코역으로 역명이 변경이 됐다고 나오네요. 그럼 약간 좀 오래전의 사연인가 보다. 그래도 다행히 해를 안 끼치고 그냥 씩 웃고 들어갔네요. 여기서 가장 피해자는 누구냐? 술에 취해가지고 택시비 좀 아끼려고 막차를 타러 온 이제 그 끌려 올라간 그 취객이 가장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그쵸? 택시 타야겠네. 어떡하지? 불쌍하다. 그게 제일 무섭다. 택시비 내야 되는 거. 하긴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면은 혹시 귀신한테 해를 당할까봐 이 분이 구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수학여행에서 겪은 일.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찾아보는 건 즐기지만 귀신은 본 적도 없으며 가위에 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에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수학여행 첫날 하루 일정을 끝낸 뒤 숙소에서 핸드폰을 만지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가위 눌림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눈동자를 다리 쪽으로 내려다 봤더니 빨간색 소복에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제 다리를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뭐야.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는 싶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그저 그 여자가 제 다리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서서히 일어나더니
제 얼굴 쪽으로 달려들었고 저는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절한 거죠. 정신을 차렸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고 다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순간 다리를 뜯어먹던 여자가 생각나서 다리 쪽을 황급히 봤더니 그 여자의 흔적은 없고 제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멍이 들어있나 하고 있는데 다리 옆에 시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벽에 멀쩡히 붙어있던 시계가 떨어지면서 제 다리를 찍고 떨어진 거죠. 결국 저는 그 다음날부터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저만 담임 선생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룻밤의 악몽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수학여행이 끝나고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을 가위에 눌렸고 항상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 항상 물건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가방, 물병, 책. 항상 제게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저는 그 귀신이 수학여행 때 숙소에서 저를 따라왔구나 생각하고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부모님은 영적인 존재를 전혀 안 믿으시기 때문에 늦게까지 게임하다 자니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은 항상 게임해서 그렇다고 하시죠. 엄마 저 머리가 아파요. 너 그거 게임해서 그래. 엄마 저 배고파요. 너 그거 게임해서 그래. 엄마 저 손톱이 아파요. 너 그거 게임해서 그래. 아무튼 이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던 저에게 부모님께서 제 말을 믿게 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되는 날 또 가위에 눌렸는데 어김없이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여자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천장에 달려있던 전등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뒤 가위에 풀려나 정신을 차려 보았더니 그 전등이 제 다리에 떨어져 있었고 다리는 굉장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때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통증. 그리고 부모님을 불렀고 저는 현재 왼쪽 다리에 골절로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위에 눌리고 그 여자를 만납니다. 와, 어떡하냐? 다친 이후로는 물건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저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직도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끼친다. 가위를 눌린 적이 없던 사람이 수학여행 가서 귀신을 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은 특이하게 다리만 집중 공격을 하네요. 와,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진짜 제일 무섭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고3 흉가 체험. 수능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고3 시절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가철이 되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바닷가 해수욕장은 못 가더라도 어디로든 휴가를 즐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3 수험생의 신분에 돈도 없고 시간은 더더욱 없었기에 뭔가 특별한 경험이라도 해보자라고 마음먹고 친구들과 함께 동네 뒷산에 있는 흉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나 진짜 답답하네. 아니, 특별한 경험을 왜 흉가로 가냐고. 아무튼 계속해서 그 흉가 주변은 워낙 음침한 데다 마을 사람들도 쉬쉬하던 곳이라 모두들 그 흉가 주변으로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깡으로 갔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젊은 패기로 쌀, 버너, 라면, 사진기 등을 챙겨 친구들과 흉가로 피서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충 준비를 끝낸 후 저는 친구 2명과 흉가로 향했습니다. 흉가에 처음 도착했을 땐 엄청나게 무서웠지만 흉가 주변과 방 안을 돌아다녀도 딱히 기대했던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긴장을 풀고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캔맥주를 마시다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딱 걸렸다. 고3인데 캔맥주 먹었다. 이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건너편에 있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흉가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고 있는 친구들을 흔들어 깨웠고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닌 3명이 있으니까 혹시 귀신이라도 3명이서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면서 저희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났습니다. 저희는 랜턴으로 부엌을 비추어 보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 다른 방으로 가보려고 하는 순간 부엌의 구석에 비친 랜턴 끝에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습니다. 어이씨,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금씩 불빛을 옮겨 비추자 저희 눈에 들어온 광경은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한 소복을 입고 정돈되지 않은 회색빛의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저희가 가져왔던 쌀을 먹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3명 모두 비명을 질러대자 그 여자는 저희 쪽을 휙 돌아봤는데 그 여자의 얼굴은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었고 코는 문드러져서 없는 데다가 눈은 검은 자가 없이 흰 자만 부릅뜬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가져온 것을 챙겨갈 정신도 없이 흉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수능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실에는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방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불쑥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두필아, 너 라디오 켜놨어? 아니요, 저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선 뭔가 수상하단 표정을 지으시곤 다시 거실로 가셨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오시더니 라디오 안 끄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황당한 저는 라디오 콘센트도 안 꼽아놨다고 해명을 했고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네 방에서 계속 여자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어머니는 처음엔 TV 소리인가 싶어 소리를 줄였는데도 제 방에서 깔깔거리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그날도 저는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너 뭐하는 년이야?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흥분을 가라앉혀드리고 호통을 치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제 방의 창문을 보니 스탠드 불빛에 비친 창문에서 웬 여자가 제 뒤에 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혼자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불현듯 며칠 전 흉가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 어머니께 흉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고3 수험생이 흉가에는 왜 가냐며 혼을 내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선 며칠 전부터 저희 집 강아지 초롱이가 저만 보면 짖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셨다면서 내일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자주 가시던 절에 그곳 주지스님께 부적 몇 장을 받아왔습니다. 부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초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언제나 반갑게 마중 나오던 초롱이가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부적을 붙이려고 제 방을 들어갔는데 초롱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초롱이는 흉가를 갔을 때 제가 입고 갔었던 티셔츠에 목이 둘둘 말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흉가를 갔을 때 입었던 옷은 분명 옷장에 들어 있었고 초롱이는 제 옷장을 보며 계속 짖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무서움과 슬픔에 티셔츠를 가지고 나와 태워버렸습니다. 초롱이가 죽고 부적을 붙인 그날 이후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흉가 같은 곳은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나 이제 속 터져 죽겠네. 그러니까 흉가를 왜 가서 그냥
괜히 초롱이만 죽은 거 아닙니까? 이 고3 수험생이 왜 흉가를 가냐고요. 이 두드려 맞아야지 이거. 가지 말라는 곳 왜 가가지고. 초롱이 불쌍해. 이 죄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태어나게 그날 이후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아무 일이 일어났잖아요 벌써 지금.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꿈속 할머니.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절은 여름이었고 당시에는 롤러장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오후에 만나 롤러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친구는 오지 않았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저는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화가 난 저는 친구를 걷어차면서 말했습니다. 야 곽두필 너 미쳤냐? 여태 쳐자고 있어. 그제야 친구는 부스스 깨어났는데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눈은 풀려있고 보통의 낮잠을 자다 깬 상황과는 좀 다른 묘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꾸던 꿈인데 꿈에서 엄청 친절한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 할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밥상을 차려줘서 배불리 먹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무도 인상이 좋고 친절하기도 하고 꿈에서 할머니와 얘기도 많이 하고 깨어나면 진짜 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꿈에도 그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얘, 나랑 어디 좀 가자. 라고 했고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친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친할머니는 신기가 조금 있으신데 친할머니가 학교 가는 길에 오늘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넘어갔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안 갈래요.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저 지금 가봐야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섭게 돌변했고 제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해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무서워 죽을 것 같던 찰나 친할머니가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꿈에서 어디론가 끌려가려고 하면은 절대 당황하지 말고 어디 벽이나 기둥 같은 곳에 머리를 세게 박으면 꿈에서 깰 수 있단다. 친구는 끌려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박으려고 들이미는 순간 그 할머니가 친구의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채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너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니네 할머니가 가르쳐줬냐? 결국 꿈에서 깨지 못한 친구는 계속 끌려갔고 작은 동산을 지나고 나니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니 강이 나왔고 강에 떠있는 나룻배에 강제로 태워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노를 저으며 강을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엉엉 울면서 제발 보내달라고 빌다가 문득 그 할머니의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고 그 지팡이에다가 죽으림을 다해 머리를 빡 박았고 꿈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져서 놀 마음이 사라져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가 학교에 등교하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걱정은 됐지만 찝찝하기도 해서 집으로 그냥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네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미안했기에 초대에 응했죠. 가는 길 내내 친구는 계속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하니 친구가 실실 웃으며 저거 봐, 우리 할머니 미쳤다? 친구는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방으로 시선이 돌아갔고, 할머니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작은 방에서 허공을 보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계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 친구는 아직도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친구가 꿈속에서 본 그 할머니는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가 꿈에서 먹은 그 밥은 제사밥이었을까요? 그 꿈의夢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꿈속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아플 꿈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 꿈이다. 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면 이 할머니의 지인분이셨을까? 지인인데 뭔가 원한이 쌓여가지고 악기가 되었던 걸까? 그래서 복수하고자 이 할머니의 손자 혹은 손녀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목동역 스크린도어. 그날은 야간 근무라 막차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승객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 플랫폼을 둘러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방화 방면의 맨 끝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더랍니다. 친구는 고장인가? 하고서는 상황실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때렸답니다. 저 두필인데요. 여기 스크린도어 열려 있는데요? 어디? 설마 오목교 쪽 맨 마지막? 네. 제가 일단 강제로 닫아볼까요? 아니야. 일단 그냥 와. 빨리 와. 그리고 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친구는 잘못 봤나? 하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답니다. 근데 거기가 자주 고장이 나는 곳인지 직원분이 그 위치를 바로 말한 게 조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3달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번에도 야간 근무라 마지막 정리를 위해 내려갔는데 그 마지막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었습니다. 또 고장이야? 이번에도 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있는데 스크린도어와 승강장 사이에 이렇게 떨어질 듯이 운동화를 하나 보게 되었답니다. 나이키 맥스. 그것도 한 짝만. 어느 술에 취한 취객이나 젊은 사람이 놓고 갔구나 하는데 마침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더랍니다. 저 두필인데요. 저번에 그 스크린도어 있죠? 그 또 열려 있는데요? 그리곤 대수롭지 않게 걸어가는데 담당 직원이 황급한 목소리로 얘기했답니다. 야, 줍지 마. 그냥 둬. 너 거기서 나 기다려. 그리고 친구가 그때 상황을 얘기해 준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신이라던가 뭐 무서운 물건 따위는 모르겠어. 영화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무섭게 나오는데 그때 그 운동화는 그냥 말 그대로 저스트 운동화였어. 뭐 대수롭지 않은, 그 어디서나 본 적 있는 그런 흔한 거 있지. 그리고 신던 애가 그 나이키 신발을 접어서 신었는지 뒤쪽이 접혀있는 운동화였어. 흔해 빠진 그런 운동화였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저 직원은 저렇게 오버하고 달려오나 라는 생각에 혹시 누가 저쪽으로 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승강장에 머리를 내밀어서 아래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김이 빠져서 운동화를 주우려고 하는데 그 운동화가 안 움직이더라고. 처음에는 껌 붙여놓은 줄 알았어. 근데 완전 이건 바닥에 그냥 촥 달라붙은 느낌인 거야. 그때 저쪽에서 직원분이 뛰어오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승놈아, 왜 저러나 하면서 그분을 보고 있으려니 그분이 달려와서 바로 내 싸대기를 올려버리더라고. 그것도 폭풍 싸대기를 계속 탁탁 착착. 야, 너 괜찮아? 찰싹. 아픈 뺨을 잡고 왜 때리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 말도 없이 너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 왔어.
여기까지가 친구의 증언입니다. 다음날 친구가 물어보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앉아서 운동화 한쪽을 잡고 있는데 스크린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이렇게 쑥 나와서 반대편, 그 운동화의 반대편 한쪽을 꽉 잡고 있더랍니다. 그분이 잘못하면 쟤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고 귀신 때문에 넋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뺨을 마구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예전에 스크린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한 여자애가 지하철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자친구랑 싸워서 홧김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더 섬뜩한 이야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 한 분은 그 문제의 스크린도어 뒤에서 웬 여자애가 스크린도어 유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저씨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늦게 내렸어요 라고 소리쳤답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상황실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크린도어 뒤에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유리를 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분도 신입 때 그 스크린도어가 열려있는 거를 CCTV로 봤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나 했더니 웬 여자애가 스크린도어 뒤에서 머리만 이렇게 빼꼼 내밀고 CCTV를 쳐다보고는 웃고 있더랍니다. 놀래서 다시 보니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동안 친구가 소집 해제될 때까지 몇 번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린 스크린도어를.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한동안 친구 말을 듣고 저도 목동역은 가기 싫어했답니다. 나 이제 목동역도 못 간다. 이 얘기를 듣고 목동역 마지막 스크린도어를 어떻게 볼까? 일단 귀신들은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말라고 해요. 특히 겨울철 그 창문에 결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물기가 있고 이제 그러면 또 귀신이 거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거 사람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자주 오지는 않지만 심심할 때 가끔 와서 글쑤시개를 보곤 합니다. 제 친구가 무서운 얘기 매니아라. 제가 무서운 얘기나 실화를 너무 좋아하고 여태 살면서 잊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어서 어설프게나마 적어봅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 이야기를 위주로 설명할게요. 이 얘기는 100% 실화입니다. 보시는 분들 나름이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군 생활을 할 때죠. 장마야 빨리 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좋았습니다. 근데 와도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 나고 뚝 만들러 가야 되고 오히려 더 개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오는 장마. 비가 너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 저희도 돕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동네도 작아서 구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가끔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노나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됐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이건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대화로 설명하겠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 발견한 것 같습니다만? 개소리 하지 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거 시체 아니야. 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만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안다 그래. 아니라니까. 야,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야, 가자니까.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 이 개씨.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알았어? 빨리 와.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세트로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일병이라 뭔 힘이 있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 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네가 그래도 정 찝찝하면은 저기 소방관들한테 가가지고 확인해달라고 그래.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병장인데 욕하는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좀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그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을 복구하는데 도우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그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박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저희 부대원들 몇 명과 같이 모여서 담배를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리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모두들 뭔가 아는 듯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려니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뽀글이는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뽀글이가 그 봉지 라면입니다. 뭐가 좋다고 뽀글이 먹고 담배 피고 하다가 내일도 수색 작업이 있기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 듯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 분들 얼굴을 다 알고 있어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그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를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난 판에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니십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거 그런 거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무속인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그 앞 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가지고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거든. 네.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아니, 절대 건드리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로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거 머리카락만 보였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뭡니까? 그거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그제서야 올라간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저는 얼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박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병신같이 굴던 저를 욕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 처리가 됐고요.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 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슬을 해도 익사사고가 계속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뭐 계속 말을 하지만 물귀신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악어라는 제목의 그 사연도 비슷하죠. 서 있는 시체.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걸 보면은 물속에 있는 시체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물속에서 서 있는 시체. 나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여튼 그런 프로에서 봤던 것 같아. 물귀신에 대해서 한 거가 있는데 실제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물에 들어가잖아? 이상하게 막 밑으로 빨려드는 거야. 그게 그 물 흐르는 그 교차가 되면서 한쪽 물은 이렇게 흘러가고 한쪽 물은 이쪽에 이렇게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소용돌이가 생긴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빨려 들어가는 거죠. 위에 있는 게. 물이 얕다고 해서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물에서 시체를 볼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본다면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희 구독자님이 실제 겪은 사연을 올려주신 이야기고요. 제목, 찐으로 사람이 홀리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삼촌 친구가 겪은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삼촌 친구분이 그 당시 무직이셨는데 친구, 야, 나 내일부터 출근해. 삼촌, 너 일자리 구했냐?
내일 출근인데 이제 곧 가야 쓰겄다. 무슨 일 구했는데? 아, 경비일이야. 저기 아래 그 땡땡 중학교 알지? 거기서 경비로 일하기로 했어. 기존 경비가 일 그만둔다고 했대네 내일. 야, 잘됐다. 열심히 해라. 사실 어제 땡땡 중학교 선생인지 뭔지랑 면접 봤는데 내일 모레부터 나오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삼촌 친구분은 출근을 하셨고 기존 경비분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교 안 한 학생들이 있나 없나 둘러보고 정문 걸어 잠그고 뭐 경비로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보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순찰을 도는데 7시에 한 번, 그 다음 10시에 한 번 이렇게 돌거든요. 사이클이. 10시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아이들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3개의 층을 순찰을 다 돌고 경비실로 가는데 그때 때마침 학교의 맞은편에 자파점 아저씨가 삼촌 친구분을 막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이고 야 거기서 뭐더냐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랍니다. 아저씨가 야 빨리 나와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나와 이러는 마당에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일단 교문 담장을 넘어서 아저씨랑 마주했다고 합니다. 자파점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 저거 안 보여? 너 저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삼촌 친구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문에는 출입 금지, 철거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학교 건물은 새까맣게 군데군데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몇 개월 전에 이 학교에 불이 나가지고 학생들하고 선생들 많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막심해서 학교 문을 닫았었는데 저거 못 본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촌 친구는 어이도 없고 이게 뭔 일인가 어안도 벙벙하고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집에 가야겠다 했지만 그 시절에는 택시도 잘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네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고 다음날 집에 돌아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랬죠. 아니 그럼 나 면접을 봤던 그 선생은 뭐고 그 전에 근무했던 경비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100% 귀신한테 홀린 거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 삼촌 만나러 오시기 전날부터 삼촌 친구분은 귀신한테 홀렸던 듯 합니다. 계기는 잘 모르겠지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귀신에 홀리면 답도 없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구나.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걸 모를 수 있을 정도로 홀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만화를 보더라도 닌자 만화 나루토 같은 걸 보면은 환수를 걸죠. 환수를 걸리면 답 없어요. 바로 죽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내가 환술이 언제 어떻게 걸렸는지를 모른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삼촌 친구분의 실화 사연이었고요.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곽두필의 시선을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무서운 이야기 매주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이야기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인사 듣고 가세요. 잠시만요. 우리 이쁜 누나들, 삼촌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